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부터 새롭게 합류하게 된 이주연입니다. 자, 상반기 숨가쁘게 달려왔던 뉴욕 증시가 전일장에서는 숨고르기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립기념일 휴장을 맞아서 조기 폐장을 했는데도 이 기술주의 강세는 이어졌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특히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5,500포인트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고용 지표는 3달 연속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또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증가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엔비디아는 5% 가까이 올랐고요. 테슬라도 연일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러한 미증시의 강세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양대 지수 상승 출발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 장 초반에 2,820선까지 좀 치솟으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이 코스피 어제 좀 정부가 이 밸류업 세제 방안 정책을 내놓으면서 오늘 증권과 보험 그리고 금융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5일선 위에서 출발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840선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또 HLB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오늘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비철금속 업종과 그리고 기계 장비 업종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오후의 경제수다 오늘 시장의 특징과 전략의 방향들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오수다는 이 화제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마켓나우 시간과 그리고 오늘 새로운 코너죠. 이 박준혁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위클리 세금 팁쇼 시간 등 다양한 코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오늘장 마감 전 짚어보는 우리 주식시장의 특징적 흐름과 분석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의 경제수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 시장 지금 어떤 움직임 가져가고 있을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7월 4일 목요일 우리 시장 현재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두 가지 지표가 발표됐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6월 민간 고용 지표였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의 결과가 시사하는 점이 미국 고용 시장이 부진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오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다시 한번 되살아나면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세가 보여졌고 이에 따라 테슬라와 엔비디아 모두 급등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의 훈풍, 오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양시장 그대로 훈풍 이어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보대 자세한 마감 상황 지금 바로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오늘 2,820선 기록을 했었습니다. 52주 최고치 경신했었는데요. 현재 그것보다는 상승폭 약간 축소해 나가면서 2,81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형님만큼의 상승 탄력을 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미국발 2차 전지 훈풍에 따라서 현재 8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기관의 오늘 매수세가 좀 강세가 보였는데 무려 8천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도 2천억 원 넘게 현재 사들이고 있는데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였고 가장 많이 물량을 덜어낸 종목은 SK하이닉스였는데 이 점이 주가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 추후에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홀로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 홀로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270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함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에서 5위 대형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투톱 엇갈리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3% 넘게 오르면서 84,50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내일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 실적 발표가 지나면은 좀 하반기에 10만 전자를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실 엔비디아가 오늘 좋았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3% 넘게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조 흐름도 좋았습니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0.14%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인도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0.36% 오르고 있고 27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주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좋지 못했습니다. 0.99%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에서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6위에서 10위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하고 있고요. 기아도 현대차와 함께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주 중에서 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내리고 있었던 가운데 셀트리온은 그래도 0.39% 넘게 상승하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KB금융주 요즘 좋습니다. 밸류업 정책 기대감에 요즘 계속 우상향 그래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금융주 85,4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1위에서 5위입니다. 오늘 2차 전지 흐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형제들 사이에서는 엇갈리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 0.79% 현재 내리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거보다는 살짝 약한 0.52% 오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7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0.77% 내리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경신했었죠. 오늘 추가 급등세 계속 이어나가면서 무려 7% 넘게 오르고 있고 엔캠도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 살펴보겠습니다. 6위에서 10위 살펴보시면요. 삼천당 제약 오늘은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간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제약, 바이오 두 바이오주들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도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요. 리노공업과 HPSP 오랜 기간의 하락세 탈출하고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클래시스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양시장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또 집중받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분과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조승현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주제 좀 오늘 어떤 걸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슈는 9월 금리 인하 가능한가입니다. 네, 오늘 이 금리 인하라는 이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사실 연초부터 이 몇 차례를 진행할 것인가에 집중이 됐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좀 시기가 지연이 되면서 과연 금리 인하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근에 연준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 2일에 유럽 중앙은행 연례 포럼에 참석해서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많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인 2%로 끌어내리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는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가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파월 의장의 이런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표 이후에 이날 미증시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인 5,500선 그리고 18,000선을 돌파하면서 이날 금융시장도 함께 들썩였습니다.
네, 최근 이 물가 지표가 좀 시장 전망치에 부합을 하면서 좀 이 인플레이션 국면이 조금 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있어서요. 좀 경기를 둔화하고 있는 이러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지난 5월에 근원 PC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습니다. 이 수치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데다가 전월 상승률인 2.8%보다도 하향한 건데요. 물가지수 상승률이 1년 전에 약 4%였던 거에 비하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진전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파월 의장도 1년 안에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2% 초중반대로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훌륭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좀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향해서 좀 이 단서들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역시 시장이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일 텐데요. 파월 의장이 이 질문에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통화 정책 완화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확실한 인플레이션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성과를 또 극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늦게 움직이게 된다면 불필요하게 경기 회복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밝힌 건데요. 또 다른 연준 인사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날 포럼에서 인플레이션율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금리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된다면 수요에 더 강한 하방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수개월 안에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실 금리 인하를 둘러싸고 명확한 시그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포럼에서 연준 인사들의 이런 발언들이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이 9월 달에 좀 70% 이상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 미국 대선을 앞둔 만큼 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또 금리가 오를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또 이 인플레이션 지표와 또 발언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볼 텐데요. 자, 최근에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최근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해서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라고 임시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잠정 결정이 현실화되게 된다면 EU 27개 회원국 무역장관은 11월 2일 이전에 최종 결정에 대해서 표결을 하게 됐는데요. 이가 표결이 된다면 향후 5년 동안 이 최종 관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중국은 지난달 이런 EU의 발표에 대해서 노골적인 보호주의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정부 당국과 다양한 매체 등을 총동원해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EU의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협상도 진행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EU 차원의 관세 폭탄 방침에 대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스웨덴,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들이 또 중국과의 친소 관계나 또 이해 관계에 따라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EU 내에서도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이 중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좀 관세 부과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유럽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려는 이유, 어떤 걸까요? 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중국산 전기차 회사들이 바로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데요. 이 지원금을 받아서 해외 시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현지 산업과 시장의 교란을 우려한다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중국 전기차에는 좀 캐즘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견고하다 좀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유럽 안에서도 좀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러한 좀 조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이 갈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EU 회원국의 40%를 차지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지난해에만 매출 3분의 1을 중국에서 판매했는데요. 체코와 그리스, 아일랜드, 그리고 폴란드 등 다른 회원국들은 아직 관세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국들은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입장이 갈라지고 있는데 그럼 중국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중국이 유럽연합의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 전략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EU가 전기차 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면 대형 유럽차에 대해서 중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럽차의 관세를 또 낮추겠다고도 회유를 했는데요. 독일을 상대로 회유를 시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U를 분열시켜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백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맞불 작전도 함께 내놨습니다. 중국은 EU산 대형 휘발유차에 대해서 관세를 15%에서 25%까지 올리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벤츠와 BMW 등 독일의 대형차 회사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은 이런 유럽의 전기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EU의 콘약, 돼지고기, 또 고급 자동차 수출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좀 이슈가 우리 주식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네, 미국의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소식에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유럽연합의 관세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특별 관세 검토 소식에 4% 이상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편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주가는 유럽연합의 관세 폭탄 예고에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때처럼 이번 유럽의 관세 조치가 또 한국 기업에는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대차와 기아가 중국에서의 판매 비중이 낮고 또 가격의 원가 경쟁력이 높다는 그런 분석도 내놨는데요. 다만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게 된다면 국내 업체들의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기아가 EV3를 내놓는 등 좀 저가 전기차에 대한 이러한 이슈도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러한 관세 조치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이슈를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은 이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좀 하락했다라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가 그런데 매수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 부분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제 FN 가이드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발표된 증권사의 종목 리포트들 중에서 매도에 대한 의견이 단 2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증권사들의 이런 편향된 종목 리포트에 대한 목소리는 사실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요.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올해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발간한 삼성전자 리포트 총 122건 중에서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이 모두 매수 의견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해부터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10만 전자가 갈 수 있다, 매수를 하라라는 목소리를 냈는데 여전히 삼성전자의 주가는 8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102건의 리포트가 나온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98건이 매수 의견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증권사 리포트를 종종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특히나 매수 의견이 많고 그리고 또 홀드 의견도 있는 만큼 또 이 매도에 대한 의견은 사실상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매수 쏠림 의견도 문제지만 또 대형주의 쏠림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 어떤 내용인가요?
네, 증권사들이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발간된 리포트를 보면 한 번이라도 발간이 된 상장사는 총 934곳인데요. 이는 전체 상장사 2,703곳 중에서 34.55%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코스피는 379곳, 코스닥은 554곳이고요. 리포트가 없는 상장사는 39.7%, 그리고 코스닥은 31.9%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100개 기업 중에서 60개인 곳은 증권사 리포트가 발간되지 않은 일명 깜깜이 투자 대상인 겁니다. 이 중에서도 상위 종목에 대한 쏠림은 특히 심합니다. 올해 상반기 증권사 리포트 발간 상위 5개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기아의 리포트에 대해서는 코스피 종목에서 나온 전체 리포트 중에서 6.73%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해당 리포트 중에서 매도는 단 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사실상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 증권사 리포트가 우리가 또 개인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상 또 매도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 증권사 리포트를 보다 보면은 이 스몰캡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싶을 때 찾아보게 되면 사실상 없는 경우들도 많고 또 굉장히 찾아보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좀 대형주의 쏠림 현상 좀 극복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대형주와 또 매수에 대한 쏠림 현상 계속해서 심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배경은 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애널리스트들의 주 고객층인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큰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사 리서치들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종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참 많이 유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단타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매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에코프로 종목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뜨거웠죠. 이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처음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해당 애널리스트가 공매도에 관련된 세력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출근길이 막아선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이 개인 투자자들이 또 증권사 리포트도 보고 또 SNS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굉장히 좀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기는 한데 또 이렇게 무작정 좀 믿어서 또 투자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유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조승현 아나운서는 이 증권사 리포트 좀 즐겨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정보라고 하면은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봐야 되죠. 하지만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트렌드를 분석해 본다면 증권사 리포트보다는 SNS나 카페, 그리고 또 주식 투자 카페,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 투자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카더라 등의 허위 정보로 또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신뢰 회복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권업계 공동의 또 적극적인 회복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증권사 리포트가 사실상 이 브로커리지가 좀 주 수입원이다 보니까 이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내는 경향도 많고 실제로 또 기업에 좀 친화적인 내용을 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증권사의 의견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우리 산업의 동향이나 또 이 시장 전망 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매출 전망까지 이러한 좀 구체적인 사실이나 이러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의견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판단하는 데 이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조승현 아나운서, 네, 개인적으로 좀 주식 투자하고 계실까요? 네, 저도 최근에 적극적으로 좀 주식 투자 정보를 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것도 좋지만 객관적인 증권 리포트를 통해서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나 또 SNS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유튜브와 주식 투자 카페 참 즐겨서 보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리포트나 어떤 채널을 보는지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그 종목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 의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 투자자들의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특히나 저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 뭐 자극적인 이런 썸네일이 있거나 또 자극적인 제목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눌러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이 유튜브라는 특성상 우리가 조회수를 또 많이 나와야 좀 수익이 나는 만큼 그만큼 자극적인 소재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또 실제 이 주식시장 상황에 어긋나는 그러한 정보들도 있는 편이고요. 또 개인적인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간 이러한 미디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인 정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작정 이것이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한 번쯤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두 공포에 살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역발상이라는 것을 해봐야 우리가 또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좀 다양한 시각을 열어놓고 좀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주식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마켓나우 코너 함께해 주신 조승현 아나운서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지금 마감 4분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오늘 2820선까지 좀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2815선에서 움직이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이 코스피 시장이 지난달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요. 이 2800선을 잠깐 이렇게 간만 보고 좀 넘어지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났었는데요. 좀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 2800선 이어나갈 수 있을지의 여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 또 아까 그 시황 캐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840선까지 좀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는 84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수급 살펴보시면은 오늘 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메이저 수급의 주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데요. 현재는 9,6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도 3,200억 원대의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 코스닥 시장 수급 살펴보시면은요.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이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는 좀 거래대금 상황이 좀 미미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개인은 93억 원, 94억 원대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수로 좀 전환을 한 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166억 원가량, 176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간밤 엔비디아가 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2%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오늘은 3%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이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둔 만큼 이 삼성전자 실적에 좀 시장의 눈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간밤 이 테슬라의 급등 영향으로 인해서 2차 전지도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1%대 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동차 대표주도 함께 올라가고 있네요. 현대차 오늘 강보합권 그리고 기아도 1%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 KB금융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 해지 수단으로서 은행주들이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KB금융 오늘 1%대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엇갈린 모습이네요. 에코프로 BM은 0.79%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강보합으로 현재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HLB는 오늘 장 초반에도 좀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면서 7%대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감 바로 직전에 우리 상황 살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코너죠. 박준혁 세무사님의 위클리 세금 팁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좀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세금에 대한 꿀팁을 전해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은 많으시지만 또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고민들 오늘 박준혁 로우텍스 세무회계 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세무사님 여기 자리해 주셨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오늘 이 시청자분들께 좀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담동에서 고액 자산가 분들의 세금을 관리하고 있는 로우텍스 세무회계 박준혁 세무사입니다. 고소득자 분들의 세금을 관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노하우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처음인데 오늘 어떠한 이야기 좀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투자와 절세를 곁들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주제를 꺼내기 전에 혹시 앵커님께서는 제가 지금 당장 3천만 원 이체해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득공제 3천만 원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바로 이 계좌에 3천만 원을 넣어 주신다면 3천만 원을 받아서 좀 주식 투자에 좀 돈을 써볼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계좌이체 방식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물론 증여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는다면 10% 세율 구간을 적용해서 300만 원 정도만 세금 냈고 2,700을 내가 인마이 포켓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형태로 3천만 원을 받게 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약 소득 금액이 3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받는 것보다 소득공제로 낼 세금을 공제받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렇군요. 소득 공제로 받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표는 현행 세율 구간표인데요. 우리나라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6%에서 45%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다른 채널에서 보면 종합소득세율과 지방세 효과까지만 고려를 하는데요. 사실 건강보험료도 소득 베이스로 부과되는 준조세라서 저희 주머니에서 당장 돈을 가져갑니다. 건강보험료도 들어가는 거였군요. 과세표준 3억 초과를 보시면 소득세율 40% 플러스 지방세 4%와 건보료 8% 생각하면 52%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합니다. 최고 세율 구간인 10억 초과인 경우에는 다 더하면 57.5%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가 금액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표를 보시면 계좌이체로 3천만 원을 받는 경우에 57.5%를 부담하게 되니까 1,725만 원만큼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주머니에 1,250만 원 정도가 이익으로 남게 되겠죠. 하지만 계좌이체 방식이 아니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물론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방식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49.5%만 부담률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세금에서 1,485만 원이 차감됩니다. 그러면 이익이 1,515만 원 이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계좌이체 방식보다 소득공제 방식이 265만 원 정도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계좌로 좀 이체를 받는 분들은 오히려 향후에 좀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받게 돼야지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차감을 받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서 좀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및 정책적인 목적에 맞게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흔히 조특법이라고도 불리는데 크게는 11파트가 있고 상세하게는 100개 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 일반적인 납세자가 쉽게 적용받을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소득 공제 중 하나가 조특법 16조의 벤처소득 공제인데요. 흔히 엔젤 투자 소득 공제라고도 불립니다. 쉽게 말해서 도전적인 신생기업 중 나라에서 인정받은 업체에 투자하는 경우에 많게는 투자금의 100%, 적게는 10%를 소득 공제해 줍니다. 네. 그런데 이 벤처 투자라는 게 사실상 또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네. 이 부분 소득 공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총 6가지 투자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해서 일반 업무 집행 사원을 이분은 전문 투자 자격이 가진 업무 집행 사원이 있는데요. 그분에게 출자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벤처 인증을 받은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온라인 소액 투자 같은 단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전문 투자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와 신탁, 그리고 펀드 형태로 투자하는 간접 투자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투자하는 경우에는 출자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인 경우에는 투자금의 100%를 소득 공제해주고 있고요. 네. 3천만 원 초과해서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0%를 소득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30%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종합한도는 그 해의 종합소득 금액의 50%가 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액이 좀 늘어날수록 이 소득 공제는 조금 덜해진다라고 네, 볼 맞습니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죠. 네. 실제로 이 사이트나 이런 어플을 통해서 굉장히 뭐 새로운 상품이 나왔거나 또 기업에서 좀 새로운 상품을 발표를 할 때 또 이러한 방법으로 좀 투자하는 방법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 좀 절세하는 방법 좀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네.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업체명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검색에서 크라우드 펀딩만 쳐도 관련된 회사가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네. 그중에서 그 사이트 들어간 다음에 내가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필터를 거신 다음에 이분들이 벤처 인정을 받았는지를 또 한번 필터를 설정을 하셔서 그 항목들만 투자를 하신다면 절세 효과까지 누려서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이 뭐 저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로 물어봤는데요. 또 이렇게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해서 소득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신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표를 보시면요. 건보료 효과를 제외한 소득 공제가 적용됐을 때 투자금에 따른 수익률을 산정해 보면 이렇습니다. 고소득자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저세율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6.6%의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적금 이자율보다 높지 않나요? 그리고 참고로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 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하지만 네. 이렇게 소득 공제 형태로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면 엄청나게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투자도 가져가면서 또 절세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러한 꿀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은 좀 이러한 것에 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좀 어떠한 절차로 좀 투자를 해봐야 될까요? 절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벤처 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과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해당 기업이 그 벤처기업진흥부에 자료를 제출하게 됐을 때 저희가 투자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 조합, 그러니까 업무 집행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 확인서를 받게 되고요.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면 크라우드 펀딩사에 들어가서 그 투자 확인서를 받을 수도 있고 그 회사에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 전문 투자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아까 저희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10% 소득 공제를 전문 투자 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1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문 투자 기관, 펀드나 신탁사를 통해서 그 투자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해당 연도에 소득이 마이너스가 나거나 아니면 소득이 작아서 한계세율 구간이 낮다라고 보시면
그 투자는 오래 하더라도 소득 공제 시기를 변경을 통해서 투자일로부터 2년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투자 이 시기까지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났을 때 좀 서류를 계속 잘 챙겨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방법과 또 전문적인 기관에 좀 투자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좀 두 가지 방법으로 했을 때 어떤 쪽이 조금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 위험이 높은 곳에 수익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문 투자 기관에 위탁을 맡기게 되면은 전문 투자자 입장의 시선에서 위험률을 체크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좀 낮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항목들로 이루어져서 나라에서도 그런 해당 그 주식들은 사실 크게 조세 목적상 장려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직접 투자나 신생기업 같은 기업에 저희가 더 소득 공제율을 높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투자 확인서에 대한 이야기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또 세무사님께서 이 투자 확인서에 대한 좀 자료를 오늘 또 준비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 투자 확인서 좀 어떠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투자 확인서는 사실 납세자 입장에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 기업에서 그 엔젤 투자를 관리하는 벤처 진흥 기관에 제출을 잘 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의 깊게 볼 사항은 지금 오른쪽 아래 공제 시기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공제 시기에 적힌 연도에만 정확히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요. 투자는 2024년도에 하셨더라도 내가 올해 소득이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다음 연도에 소득이 높을 거라고 기대됐을 때 25년도로 신청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공제 시기를 굉장히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또 좀 유의해야 될 부분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개인 투자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설립된 지 3년 이내인 조합에 투자해야지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조합에 새로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신주로 투자하는 형식으로만 소득 공제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을 매수를 하는 구주의 인수 방법으로는 소득 공제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구주 매출이 아니라 신주에 관해서만 소득 네, 공제가 맞습니다.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네. 설립된 지 3년 네. 이내의 기업에만 네.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 조합이 설립된 지 3년 이내라서요. 네. 사실 벤처기업은 3년 이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네. 네. 저처럼 이렇게 좀 착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또 있을까요? 네.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출자 지분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소득 공제를 전부 다 토해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토해내야 되는 걸까요? 전액 추징이라서요. 네. 전액 추징. 네. 전액 추징이라고 하니까 네. 사실상 아까 전에 우리가 표를 보면은 금액별로 좀 소득 공제 구간이 네, 나눠졌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네네. 만약에 다시 표를 보시면 최고 세율 구간이 45%인데요. 지방세까지 44.5% 하면 49.5%가 투자금에 절세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절세액이 1,485만 원입니다. 이거를 3년 이내에 신주를 발행했던 거를 철회하는 경우나 양도 방식으로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이 금액이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세금으로요. 그러한 경우도 있군요. 네. 네, 그리고 이 엔젤 투자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 벤처 기업들이나 좀 작은 기업들이 투자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엔젤 투자라는 게 또 우리 뭐 시리즈 A, B, C 이렇게 좀 단계를 나눠서 네.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은 뭐 소득 공제와 관련된 부분이 없을까요? 사실 엔젤 투자에서 A 시리즈를 책정하는 거는 완전히 투자 관점에서의 이야기라서 네. 세법으로 넘어왔을 때는 전혀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니긴 한데요.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절세는 사실 원금 손실이 안 했을 때 수익률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 이 투자 대상을 선정하실 때는 맹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좀 이제 이 그 가치 투자를 실현할 수 있는 투자 종목이면서
이 해당 업체가 벤처기업을 인증을 받았다면 절세까지 플러스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거라서요. 기본적으로는 원금 손실이 되지 않는 그런 파트의 그런 주식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원금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어떤 기업에 좀 투자를 해야지 좀 이러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지 또 이 기업을 선별하는 방법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저희 세무 전문가 입장에서는 투자 관점이라서 항상 발 빼는 파트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네. 이제 저도 투자를 이제 잘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보는 숫자들은 손익계산서에 이제 죽은 숫자들을 보기 때문에 이 회사의 미래 가능성이나 이제 올라가는 그 상향 그래프를 보기는 좀 어려워서요. 저희는 완전히 이제 다 끝난 자료를 토대로 이 회사의 그 지난 과거년도의 매출과 손익을 분석하기 때문에 투자 흐름에선 투자 파트에서는 항상 반박자가 느려서 손실을 좀 많이 본 적이 있어서요. 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세금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또 뭐 우리 국내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사실상 이제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세금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또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포트폴리오도 또 그렇게 투자를 이제 짜기도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이 세금을 또 좀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 엔젤 투자, 뭐 네. 이런 벤처 투자에 또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을 보고 또 계실 것 같아요. 자,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좀 이 투자에 좀 우리가 활용을 해보면 좋을까요?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나 그리고 이 기업의 오너 리스크를 봤을 때 최저로 매겨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면 과감하게 가치 투자를 하면서 이게 이 기업이 유니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쵸. 원금에 대해서 수익률도 몇 배, 몇백 배 갈 수 있는 부분들도 가져가면서 절세는 하나에 매년 3천 정도가 100%니까 깔아두고 간다라고 보면은 현명한 투자이면서 내가 올바르게 투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도 절세적으로도 세금이 줄어드니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법에서의 그 세금을 빼주는 거는 내 주머니에서 비용이 지출돼야지만 세금을 빼주는 형태가 가장 많은데요. 하지만 이 투자 소득 공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돈으로 투자 자산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세금에서 공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세무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저도 솔깃해지고 이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 실전 투자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방법이라든지 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국세청의 일반 금융회사이거나 사기업이었다면 벤처 투자 소득 공제라는 상품은 엄청 불티나게 팔렸을 겁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마케팅을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국민을 위해서 배려하는 이 조특법에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제대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절세 상품을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이 없어서 원금 손실이 되지 않는 그런 그 미래의 가능성을 이제 가진 회사들의 절세 상품까지 묶어서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박준혁 세무사님 모시고 오늘 세금 꿀팁에 관한 이야기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박준혁 세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감 상황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2,824포인트 선에서 최고치를 또 한번 경신을 해냈네요. 2,824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840선에서 오늘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양시장 연일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부분 집중하시면서 투자에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그리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